1997년 IMF 외환위기가 한국을 덮쳤습니다. 수많은 사업가들이 무너지던 그때 45살의 한 남자가 서울 천호동에 13평짜리 가게를 열었습니다. 파는 건 전부 1,000원짜리.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1,000원짜리 팔아서 뭘 하겠냐고요. 그런데 27년이 지난 지금 이 남자는 전국 1,600개 매장의 주인이 되었고 연매출 4조 원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바로 다이소 창업주 박정부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네, 오늘 행복경제학에서는 1,000원짜리를 팔아서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뒤집어 놓은 기업 다이소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다이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이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박정부 회장, 이분은 원래 기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40이 넘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갑자기 실직한 45살의 가장.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생활용품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였어요. 그는 이미 1980년대부터 일본의 대창산업, 그러니까 일본 다이소의 생활용품을 납품해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1992년 박정부 회장은 아성산업이라는 작은 무역회사를 세웁니다. 아성. 이름의 뜻이 재밌습니다. 아시아에서 성공하라.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1997년 모두가 무너질 때 그는 역발상을 합니다. 경제위기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뭘까요? 바로 생활비입니다. 그런데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은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칫솔, 수건, 접시, 세제. 이런 것들이요. 박정부 회장은 여기서 기회를 봤습니다. 모든 걸 1,000원에 팔면 어떨까? 서울 천호동에 13평짜리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아스코 이븐 프라자. 지금의 다이소라는 이름은 아직 아니었어요. 매장 안에는 온갖 생활용품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가격표에는 전부 1,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IMF 시절 돈 한 푼이 아쉬운 사람들에게 1,000원짜리 가게는 말 그대로 구세주였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만 사려고 왔다가 바구니 가득 담아 나가는 모습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다이소를 그저 싼 물건 파는 가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다이소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보통 기업이 물건을 만드는 순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기업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좋은 원재료를 구하고 제품을 만들고 거기에 마진을 붙여서 가격을 정합니다. 원가 플러스 이익, 이게 가격이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네, 세상 모든 기업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이소는 정반대입니다. 가격을 먼저 정합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이 6가지 가격표가 먼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격 안에 들어맞는 원가, 구조를 역으로 설계합니다. 세상에 이런 기업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걸 업계에서는 역원가 기획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다이소가 새로운 주방 수세미를 기획한다고 칩시다. 보통 기업이라면 좋은 수세미를 만들고 원가가 800원 나오면 거기에 마진 붙여서 1,500원, 2,000원에 팝니다. 다이소는 다릅니다. 이 수세미는 1,000원에 팔 거야 라고 먼저 정합니다. 그러면 원가는 600원 이내로 맞춰야 합니다. 이제 제조사에 갑니다. 이 스펙으로 이 가격에 이 수량 만들어주세요. 수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전국 1,600개 매장에 동시에 깔리니까요. 제조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마진은 적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어마어마해요. 한 번에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주문하니까요. 박리담회라는 말이 있죠.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것. 그런데 다이소의 박리담회는 차원이 다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다이소 전체 상품의 약 70%가 PB 상품, 즉 자체 브랜드 상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이소가 직접 제조사와 손잡고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생산한 제품이라는 겁니다. 중간 유통 단계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제조사가 만들고 도매상이 사고 소매점이 다시 사서 우리한테 팝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 마진이 계속 붙어요. 물건값의 30%, 40%가 유통 마진입니다. 다이소는 이 중간 과정을 전부 없앴습니다. 제조사에서 바로 다이소 물류센터로, 물류센터에서 바로 매장으로. 이 간결한 공급망이 다이소의 첫 번째 비밀 병기입니다. 그래서 원가율이 62%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드릴게요. 코스트코의 원가율은 85%입니다. 이마트는 72%예요. 그러니까 코스트코가 100원어치 팔면
15원 남기고 이마트가 100원어치 팔면 28원 남기는 겁니다. 다이소는요? 100원어치 팔면 38원이 남습니다. 1000원짜리 파는 회사가 이마트보다 마진율이 높다.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런데 사실입니다. 다이소의 2024년 영업이익률은 9.4%, 쿠팡은 1.46%, 이마트는 0.16%입니다. 다이소가 쿠팡의 6배, 이마트의 58배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그 전에 이 회사의 두 번째 비밀병기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바로 광고를 안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다이소는 광고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이소의 연간 광고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58억 원입니다. 연매출 4조 원짜리 회사가 광고에 58억 원만 씁니다. 매출 대비 0.15%도 안 돼요. 같은 규모의 유통기업들이 매출의 2%에서 5%를 광고에 쏟아붓는 것과 비교하면 이건 거의 공짜로 장사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광고를 안 하는데 어떻게 손님이 올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다이소 매장 자체가 광고판입니다. 전국 1600개 매장이 거리마다, 동네마다, 쇼핑몰마다 박혀 있어요. 걸어가다 보면 다이소가 보입니다. 그게 광고입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광고가 있습니다. 바로 입소문이에요. SNS에서 다이소 꿀템이라는 검색어 보신 적 있으시죠? 유튜브에서 다이소 추천이라고 검색하면 영상이 수만 개가 쏟아집니다.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다이소 제품을 홍보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이소의 세 번째 비밀병기입니다. 광고비를 쓰지 않는 대신 그 돈을 전부 상품 품질에 투자합니다. 1000원짜리인데 생각보다 괜찮네? 이 반응이 나오는 순간 그 소비자는 자동으로 다이소의 마케터가 됩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이소의 영역 확장이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다이소에서 화장품을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르셨다면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다이소의 화장품 카테고리 매출 성장률 2023년 85%, 2024년에는 무려 144%를 기록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을 대표하는 화장품 대기업들이 지금 줄을 서서 다이소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5,000원짜리 화장품을요. 이 대기업들이 왜 자존심을 버리고 1,000원짜리 가게에 들어갈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다이소의 집객력 때문입니다. 다이소에는 하루에 수백만 명이 옵니다. 전국 1600개 매장에 발을 들이는 그 고객들. 특히 10대, 20대, 30대가 주력입니다. 화장품 브랜드 입장에서 이건 황금어장이에요. 다이소에 입점하면 브랜드를 처음 접하는 젊은 고객을 수백만 명 단위로 확보할 수 있거든요. VT 코스메틱의 리들샷이라는 제품, 다이소에서 처음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다이소에서 대박이 나니까 올리브영에서도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다이소가 신제품의 테스트베드, 론칭 플랫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올리브영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프라인 뷰티 시장의 절대 강자 올리브영. 그런데 지금 다이소가 그 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5,000원 이하의 가격대에서 다이소를 이길 수 있는 채널은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이소의 확장은 화장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이소에 가보면 식품과 음료도 팔고 있습니다. 팔도와 손잡고 만든 분말형 라면, 수프, 출시 첫 해의 매출이 전년 대비 156%나 뛰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까지 5,000원 이하로 파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잠깐 정리해보겠습니다. 생활용품으로 시작해서 문구, 디지털 액세서리, 패션 소품, 화장품, 식품, 건강기능식품까지. 다이소가 안 파는 게 뭡니까? 이제 다이소라는 이름이 왜 다이소에서 왔다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다이소가 온라인 전쟁에도 뛰어들었습니다. 2024년 통합 온라인몰 다이소몰을 리뉴얼한 뒤 불과 2년 만에 연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만 잘 팔리는 회사가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퀵커머스까지 시작했습니다. 오늘 배송이라는 이름으로요. 서울 강남, 서초, 송파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 오후 7시 전에 주문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1,000원짜리 물건을 당일 배송으로 받는다. 쿠팡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다이소는 전국에 1,600개 매장이라는 초거대 오프라인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매장들이 곧 물류 거점이 되는 겁니다. 별도의 물류 창고가 필요 없어요. 고객 근처에 있는 다이소 매장에서 바로 출발하면 됩니다. 이건 쿠팡도 따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지금 세종시에 4천억 원을 투자해서 초대형 허브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연면적 5만 평, 다이소 물류센터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게 완성되면 중부권 800여 개 매장에 상품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이소의 약점은 없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점은 다이소의 강점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 균일가 정책의 한계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릅니다. 그런데 다이소는 5,000원 이상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천장이 깨지는 순간 다이소의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납품업체들 사이에서는 이미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가는 올랐는데 납품가는 그대로니까요. 두 번째 리스크. 품질 논란입니다. 가격을 극한까지 낮추다 보면 품질에서 타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부 다이소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이슈가 터진 적이 있어요. 1,000원도 품질이 생명이다. 이게 박정부 회장의 철학인데 이 약속이 깨지면 소비자 신뢰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 공정거래 이슈입니다. 다이소가 커지면 커질수록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 갑을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전례가 있고 가맹점과의 관계에서도 긴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공정위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들을 감안하더라도 다이소가 보여주는 성장 곡선은 정말 놀랍습니다. 2019년 매출 2조 2천억 원, 2022년 2조 9천억 원, 2023년 3조 4천억 원, 2024년 3조 9천억 원. 5년마다 매출이 2배씩 뛰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 다이소를 운영하는 한엘그룹이 서울 강남역 초역세권에 있는 K스퀘어 강남이라는 빌딩을 3,55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평당 5,350만 원. 강남 업무지구 오피스 매매 사례 중에서도 최상위 거래입니다. 1,000원짜리 파는 회사가 강남 한복판에 3,550억 원짜리 빌딩을 샀습니다. 이 한 줄이 다이소의 현재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매출 3,000억 원도 쉽지 않다는 빌딩을 다이소는 현금과 대출을 합쳐서 단번에 인수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다이소의 성공은 단순히 싸게 파는 전략의 성공이 아닙니다. 구조를 설계한 겁니다. 가격을 먼저 정하고 원가를 역설계하고 중간 유통을 없애고 광고비를 절약하고 그 돈을 다시 품질과 물류에 투자하는 이 순환 구조를 만든 겁니다. 박정부 회장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1,000원을 경영하면 3조를 경영할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은 큰 금액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장 작은 금액부터 완벽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4조 원 제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다이소의 성공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남들이 비웃을 때 시작했다는 것. 둘째, 상식을 뒤집는 구조를 설계했다는 것. 셋째, 한 번 잡은 원칙을 27년간 흔들림 없이 지켰다는 것. 지금 대한민국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소비는 위축되고 지갑은 닫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불황이 오면 사람들은 움츠러듭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다이소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IMF 때 창업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매장을 확대했고 코로나 때 온라인몰을 키웠고 지금의 고물가 시대의 화장품과 식품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지는 기업. 이것이 다이소의 진짜 정체입니다. 불황형 소비의 대명사라고 하죠.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다이소를 과소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소는 불황에 강한 게 아니라 어떤 경제 환경에서든 작동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깊은 기업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45살에 13평짜리 가게에서 시작한 남자. 1,000원짜리를 팔아 4조 원 제국을 세운 남자. 강남 한복판에 3,550억 원짜리 빌딩을 사버린 남자. 박정부 회장과 다이소의 이야기는 결국 이 한마디로 귀결됩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다이소는 가격을 먼저 정하고 원가를 역설계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구조를 설계하느냐가 5년 후, 10년 후에 우리를 결정합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삼키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1997년 IMF가 대부분의 사업가를 삼켰지만 준비된 박정부 회장에게는 4조 원 제국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당신의 인생 터닝포인트가 될 겁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행복경제학이었습니다.